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시사인 이은기 기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기자 생활 하신 지 한 6년 되셨다 그랬나요? 네, 2021년에 입사해서 6년 차입니다. 예, 6년 차 기자님이 거의 윤석열 씨 전공만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치부 있을 때도 윤석열 씨 담당했었고요. 네, 제가 입사를 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출입을 하면서 이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일종의 마크맨처럼 취재를 계속 해왔고, 이번에 뭐 개헌 이후에 내란 재판 시작되면서부터는 내란 재판을 계속 방청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윤석열 씨를 계속 쫓아다니는 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전문가군요. 예. 자, 내란 재판 1심이 작년 4월에 시작됐단 말입니다. 거의 1년 지금 뭐예요? 지금 1월이니까 거의 9개월가량을 이 재판마다 거의 따라다니신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제 초유의 2차 결심 공판까지 43차례 진행됐는데요. 저희 시사인에서 이 재판을 거의 모두 챙겼고 오늘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넘어서 끝나는 바람에 그때까지 저도 법정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른바 침대 변론할 땐 좀 짜증이 나셨겠습니다. 기자들도. 네, 너무 숨이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어제 사형 어떻게 기자들 사이에서 좀 예상하셨습니까? 네, 그 특검이 경우에 사형이 아마 구형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 그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게 오후 9시 35분가량이었거든요. 어제 재판이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재판 시작 12시간 만에 구형이 나온 건데 특히 그 박억수 특검보가 그 논고문을 읽을 때 사형을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어서 뭐 전두환보다 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 뭐 반성하지 않아서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서 사형을 충분히 구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 시작된 지 되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좀 다들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 그 윤곽근 변호사랑 대화를 하다가 또 무표정으로 듣기도 하다가 한 40분가량 박억수 특검보가 그 논고문을 읽었거든요. 결국 이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는 웃음을 보이는 거 있었고 방청객의 윤석열 씨 지지자들도 한 60여 명가량 와 있었는데 그 순간에 크게 웃더니 막 아이고 웃기다. 이게 전해드릴 수 없는 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게 특검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욕설인가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윤석열 씨 얼굴 표정이 앉아서 취재하는 좌석에 잘 보이십니까? 아니요, 잘 안 보여서 저도 그래요? 보기 위해서 막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저도 대각선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구형을 그 논고문 읽는 한 40분가량 그 표정의 변화가 어떤지 그게 흥미롭죠. 관측하기 그 표정의 위해서. 변화를 관찰한 결과 어땠습니까, 표정이? 처음에는 이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듯 했는데 점점 이야기가 사형 구형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윤석열 씨 본인은 어떤 사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건 예상 못한 표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표정을 보면. 표정을 봤을 때는 어쨌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사실 어떤 형이 구형돼도 중형이긴 했을 텐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여유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굳어가는 표정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굳어져는 표정을 감출 수 없었군요. 그러다 마지막에 구형이 딱 떨어지니까 웃었단 말입니다. 약간 헛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헛웃음. 네. 그러니까 완전 활짝 웃는 표정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TV로 몇 번을 봐도. 아무래도 사형이 구형된 순간이니까요. 그 졸기도 하고 그렇게 졸나요, 진짜? 네, 특히 결심 공판 같은 경우에는 그 침대 변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서중 조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들 지치고 이 법정 분위기 자체가 좀 엄숙하지 않은 늘어지는 상태여서 윤석열 씨가 졸기도 했는데 제가 한 40여 차례 공판을 들어가면서 본 윤석열 씨의 모습은 오히려 재판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증인신문 중간에도 이제 윤석열 씨 변호인단이 질문을 던지는데도 본인이 중간에 갑자기 재판장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개입해서 그 직연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 증인들이 답변을 하면 그걸 막 열심히 적었다가 그 쪽지로 옆에 변호인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일종의 코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좀 어떻게든 뭐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본인으로서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건 뭐예요, 그러면? 개입을 하면서 또.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랬고 이 결심 공판은 아무래도 그 김용현 씨의 그 증거조사 과정이나 그 일종의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음이 나온 것 같고 이게 재판장 분위기 자체가 이 지기현 재판장이 엄숙하게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조는 모습이 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인데 이 재판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법정 안에서 좀 계속 들었습니다. 그 아무리 지기현 재판장이 그 진행 방식이 그렇더라도 거기서 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때? 아 진짜 고개를 뚝뚝 떨굽니까? 네, 꾸박꾸박 졸다가 그러니까 뭐 졸다가 깨다가 이런 분위기고. 고개도 떨어져요 뚝?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간 중간에 뭐 본인 이제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하면 또 일어나 적극적으로 듣기도 하고 취사 선택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졸다가 또 깨기도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하면. 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방금 이 기자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그 진행 방식이 그 엄숙한 법정에서 약간 뭐 이 언론들은 무슨 연예 사회 프로 뭐 진행자 같이 진행을 한다 뭐 이러니. 어땠습니까? 그 지기현 재판장의 판단에 대해서 그런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출입 기자들은. 뭐 출입 기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다른 법원 내부의 취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진행되는 통상적인 재판의 진행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이례적이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들이 뭐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거나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제가 들으면서 막 의아했던 말이 임영현 측 변호인단이 항의를 하니까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하다. 그렇습니다. 100% 내 잘못이다. 그걸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거든요. 재판장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서 뭐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다 이런 취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기현 재판장이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사건의 피고인들에게도 이렇게까지 굽실거리나 방어권을 보장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절차적 만족감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치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거의 굽실거리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 잘못이다. 이건 뭐 나가도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기현 재판장이 그런 어떤 재판 진행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방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결과 선고에 대한 어떤 저쪽의 모든 방어권을 다 들어주고 난 선고한 것이다. 이런 어떤 이른바 빌드업 이걸로 보시나요? 네, 법원 내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긴 합니다. 그 평가가 주류인가요? 다수 평가인가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다수의 평가인데요. 어쨌든 지기현 재판장 뭐 평소의 스타일이 그 최대한 그 불리한 판단을 받는 측에게 편의를 봐주는 편이다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다른 재판에서도 그런 편이다. 근데 사실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엄중함을 보여줬어야 하지 않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나 다른 재판에도 자기가 어떤 센 선고를 할 때는 좀 약간 더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습성이다. 뭐 이렇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취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오히려 약간 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기현 재판장이 원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 재판을 끝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절차가 늦어지면서 1월 9일로 결심 공판이 미뤄졌고 그 결심 공판마저도 그 김용현 측 변호인단의 그 늘어지는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한 차례 더 늘어졌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기현 재판장이 조금 더 진지하게 재판에 그러니까 사실 그 재판장에게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기현 재판장의 어떤 그 선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빌드업 측면을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이 기존에 뭐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보시기에는 이번에 그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그냥 추정이 물론 추정입니다만. 저는 이제 재판에서 이제 현출되고 입증되는 증언과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장이 그 윤석열 씨에게 내란 우두머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형은 사형 혹은 무기형이기 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게 큰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재판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재판을 99% 정도 보셨나요? 90% 정도. 이게 저희 팀원들과 나눠서. 그렇군요. 재판을 그렇게 많은 재판을 지켜보셨으니까.
어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사실 윤석열 씨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뭐 이후에 선관위에 간 거, 국회에 간 것들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에 그 일선에서 현장에 어떤 군인들에게까지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20대 육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육군 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는데요.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씨에게 지시받았던 국회의원들 꺼내와라, 뭐 4명이 3명씩 들쳐서 꺼내와라, 그 통화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부관입니다. 그 부관 그 대위 같은 경우에도 처음 검찰 조사에서는 너무 두렵고 부담이 돼서 못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씨는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들은 사실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거든요. 윤석열 씨가 이진우 전 사령관의 그런 지시를 내렸다.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걸 분명히 들었다. 네. 근데 그 기억이 윤석열 씨가 눈을 감은 채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비가 그래요? 윤석열 씨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눈을 감은 채로 들었던. 눈을 질끈 감았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아니요. 계속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본인도 좀 민망했겠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최후 진술 때도 진짜 참 책임 떠넘기기에 대단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정치 활동 일제 금지한다가 포고령 1항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고령에 그렇게 써 있었더라도 그 계엄 해제 표결 건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린가요? 그러면서 그 국회를 봉쇄한 경찰을 향해서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남일 얘기하는 경찰에게 또 책임을 아무렇지 않게 돌리는 것도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대국민당하면 포고령 써왔는데 본인이 그때 민생 토론회 준비하고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과의 만남 준비하느라 제대로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김용현 전 장관 책임 때문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보시기에도 하여튼 그 부분에 굉장히 하여튼 뭐랄까 짜증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부분에 가장 사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게 갖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으면 하는 책임감 혹은 일종의 품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구나라는 뭐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그 광경을 쳐다볼 때 감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정말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기자란 직업의 고통이죠. 그런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방청객 중에는 윤석열 씨의 그 극렬 지지층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늘 옵니까 그렇게? 늘 왔던 것은 아니었고 김현태 대령이 지난해 10월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방청석에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 많아졌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주요 증인들이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그 주요 증인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뭐 동의를 하면 박수를 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야유를 보내는 이런 것도 했고,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재판 중간에 도중에 이제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윤석열 씨가 끌어내려서 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취지의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그냥 놔둬요?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 3-4분가량 그 이야기가 이어졌었는데요. 다 듣고 그 지기현 재판장 말투로 나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하면서 이제 퇴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걸 다 듣습니까? 그걸? 네, 그래서 저도 좀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그 특검을 향해서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 좀 비난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듣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말고 조금 더 그러니까 퇴장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지지자들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네, 저도 이제 추정 중에 이제 뭐 저도 물 마시러 이제 밖으로 나가면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레스증을 목걸이에 걸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똑바로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위협을 하기도 했고, 특검을 향해서도 좀 비난을 눈앞에서 적극적으로 가하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요? 네. 그거는 재판장이 정말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방치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기현 재판장은 어쨌든 최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달래가면서 재판을
이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저런 태도나 저런 모습이 결코 피고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보세요? 보실 땐 현장에서 볼 땐. 이제 그 특히 김용현 변호인단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이후에 본인 유튜브에서 이제 그 재판의 일종의 후기들을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막 쌍소리하고요. 저는 이제 본인 장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 안에서도 사실 피고인을 위한 변호가 전혀 아니라 본인들이 눈이 뜨기 위한 사실 그 재판 중계를 비판하면서 이 재판 중계가 이 재판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 중계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본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사견이지만 가장 피고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는 건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형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좀 변론이랑 그리고 그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본인들이 돋보이기 위한 전혀 피고인의 뭐 양형을 낮추거나 피고인의 거긴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단 향해 막 그 쌍따봉을 날리고 하는 거 보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무슨 생각인가 이런. 무슨 생각일까요? 정말 저렇게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한번 쌍따봉을 날립니까 변호인단한테? 네, 변호인단이 그 재판장과 적극적으로 싸우면 변호인단에게 쌍따봉을 날리는 거 보면서 아니 재판장에게 변호인단이 이럴 수가 있나? 사실 그 법조계분들 만나면 재판장에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어쨌든 선고를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자신이 감형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떤 좌절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보면? 어제 최후 진술만 들어보면 좌절감보다는 뭐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나? 아니면 이후에 뭐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결코 한마디 반성이 없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반성이 그래도 기대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반성의 이야기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하들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오히려 그 야당의 폭거 때문에 본인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계엄을 유도한 거 아니야 이런 취지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 이은기 기자의 어떤 그 취재 후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환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재판을 꼭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랬던 게 그 오히려 아래 그 얼마나 공직자들이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판장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기 시사인 기자였습니다.